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 후 자정은 직전에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된 어젠 오후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이문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장례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읽어볼지 잠시 후에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와 함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수락 닷새 만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정적이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화제의 소식과 함께 연예계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부터 준비가 돼 있고요.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영장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의 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피의자 신문 조사 연락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 5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양지민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란 특검.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만 하루도 안 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전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3차 소환이 있을 거다, 몇 차례 소환이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잖아요. 좀 전격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소환의 얘기가 특별하게 없는 시점 이후부터는 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도 네.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다만 지금 영장 청구가 실질적으로 18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청구가 된 만큼 전격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혐의를 보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고 외환죄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이 외환죄의 경우에는 물론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정형이 높은 죄명,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같이 넣어서 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장 발부에는 효율적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도 고려를 했겠죠. 아직까지 수사가 개진되는 것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외환죄를 섣불리 넣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한데 라고 해서 영장을 네. 기각할 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에 짚어주신 이 체포 저지를 위한 행위,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행위,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행위,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에 이르고 이것이 충분히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러한 영장 청구가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후에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청구된 구속영장이 66페이지나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많은 건가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분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뭐 사기 범죄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몇 장 되지 않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66쪽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 비삼계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영장 청구됐던 사실관계는 또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유로 영장 재청구는 불허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부터 설명은 되겠지만 하지만 별개의 행위들이라는 것을 적시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추가 혐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15장 분량을 실질적으로 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는데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부가 될까요? 발부 가능성은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차례 취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취소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장 취소가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구속 기간에 대해서 기산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는지가 조금 애매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주요하게는 이제 취소가 된 것인데 네. 이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주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체가 영장 청구의 주체가 공수처나 경찰이나 여타의 기관이 아니라 특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고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산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취소에 대한 이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러한 혐의들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지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지금 추가적으로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과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접촉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말에 회유가 되어서 진술의 번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네. 특검이 효율적으로 입증하느냐 마느냐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염려 이 두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주요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 청구된 구속영장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 나온 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봐도 불안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라면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해야 한다 이런 혐의도 좀 적시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찰이 아니고 이제 경호처죠. 경호처에게. 예, 왜냐하면 경찰과 맞서서 이제 했으니까요. 경찰이 두려워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네. 이거 불법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체포영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인 경찰에 맞서서 총을 제일 잘 쏘는 것 경호처. 그냥 그런 식의 실질적으로 행위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저는 경호처 처장 네. 김성훈 처장께서 그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언론의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진술로 통했다.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도 예전에는 검찰도 불구속 수사할 때 기소했었습니다. 그때는 경찰과 군이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인데 이번 같은 거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소집하려면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충분한 계엄의 사유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엄의 어떤 의도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새로운 증거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구속이란 게 최종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적절한 구속 사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 보면 총 66쪽인데 그중에 한 16쪽 정도가
구속 사유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70조 안 되는데 16 정도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구속 영장 발부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영장 청구할 때는요 선명하면요 보통 한 페이지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16페이지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주거 이제 뭐 불안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거는 명확하지요. 지금 검찰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거고 경호처와 함께 했습니다. 경호처 요원들과 함께 했죠. 네. 어디 몰래 뭐 간다든가 찜찜하게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 거고요. 더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주 우려,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이 언론에 알려지고 눈에 띄는 그 대통령이라는 전 인물이 어떻게 도주를 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출국 금지 명령까지도 뭐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 출국 금지는요, 실제 출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출국 금지라는 그런 이제 영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망신주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핵심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한 게 즉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항고, 상고, 심지어는 재심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근원적인 원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체포영장 발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옳지 않은 상태에서 옳지 않은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지 않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숨기고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는 체포영장 발부된 걸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저항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첫 단추가 처음부터 끼워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두 번째 단추 끼우는 거를 방해했다고 해서 죄를 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영장이 이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실질 심사. 이거는 언제 이 기일이 나오는가요? 일단 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 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내일 정도 이 기일이 잡힐 수가 있겠고 기일이 지정이 된다면 일단은 이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일이 있는 그 당일에 늦은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시간을 넘겨서 그 다음 날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즉시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일단은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즉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실질 심사를 하게 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를 기다려야 되는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네. 경찰서 유치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경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와의 또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경호가 용이한 그런 장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한편 김건희 여사의 16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13곳을 동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조사를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감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는 걸까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감원 자체에서도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징후를 예전부터 미리 조사를 했었는데 수사 단계는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실에서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전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해당 포럼에 참석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는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또 연결된 그 고리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익적 재산의 증폭을 위해서 공건이 이제 사익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삼부토건의 전 회장회 같은 경우는 또 창원 종합개발회사의 또 대표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창원이라고 하면 또 명태균
게이트까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적인 진실의 뭐 핵심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 씨가 있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뭐 660억의 부당 이득이지만 상장 폐지로 이익으로 해서 상장 폐지로 해서 수천억의 어떤 그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이 증발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의 관점에서도 제2의 주가 조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네. 얘기인데 김건희 특검이 2010년도에 한 주가 조작,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그 계좌가 연루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이게 추측성 이제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증권사 경험을 바탕으로 네. 했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폰으로 하든 HTS로 하든 거래소에 이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그런 계좌 단으로 이제 그 어떤 수사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 그러면 계좌를 다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나온 이제 거군요. 실체적으로 보면 네. 그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일행들 어떤 주가 조작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기술과 동일하게 같이 했던 경향이 이제는 실체적으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즉 그 우리 기술 관련해서도 이런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계좌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수사, 즉 별건이 아니고 일체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소시효가 지금 이게 2010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뭐 그 어떤 법령상 봤을 때는 뭐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한 50억 이상이면 뭐 공소시효가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공소시효 즉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11년까지 뭐 매매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수사로 이어지면 또 그 계좌가 다른 곳에 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시효에 맞춰서 굳이 꼭 수사를 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3대 특검 수사가 이렇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 이슈 한가운데 있는 이문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될 것,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문정 이제 동부지검장이 정치 검사를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초대 이제 공소처장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요 자중을 해야지요. 자중을 해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 해체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겠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동부지검장에 있는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기관장이 왔는데 나는 장의사다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뭐 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회사에 뭐 출근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게 조직을 이끈다 그러면요 조직을 제대로 이제 이끌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장의사로 임명돼 왔다 그러면 그 장의사를 임명한 그 임명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장의업주가 되는 겁니까? 저는 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섣부르게 정책 언행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진영 우파에서 지금 전체주의 좌파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장의업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저는 해주셔야 그 될것 비유를 같은데. 그렇게 잘 해석해야 되는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의사 즉 검찰을 어떻게 보면 장의사에 비유한 것은 본인의 능력의 한계, 그 검찰 개혁인데 그에 대한 자기 실패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장의사로 한 건 그냥 이제 사직생이잖아요. 사직생. 생직생이 아닌 생직사가 아니고 사직생의 각오로 해서 네. 그만큼 열심히 해서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장의사에서 검찰 해체하면 그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검사잖아요. 그럼 네. 본인의 직업도 잃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의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즉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받을 만큼, 즉 장의사 역할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읽혀야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